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은 SNS에 지지율을 최대한 의석수에 반영하려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근거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에서는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온전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지역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소 정당들의 지역구 득표율이 최대한 의회 구성에 반영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사표 심리를 막아 유권자들이 전략 투표가 아닌 소신 투표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해서 좀 더 다양한 요구들을 의회 구성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화시키면 지역구는 거대 정당들이, 비례는 군소 정당들이 획득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준연동형 비례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김용민은 단지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대놓고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맹신하는 당원 지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이 아닌 행태로 분류하자면 국힘당과 민주당의 열성 당원들이 극단적 맹신이라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불신을 넘어 음모론적 피해의식까지 끌어들여 정치인과 정치 자체를 부정하려 드는 비판이 아닌 정치 혐오론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계층들은 사실상 혼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진영엔 맹신과 추종을, 상대 진영엔 끝없는 적개심을 표출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이들과 다른 대안으로 인식되려면 당원들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맹신과 추종이 아닌 근거 있는 신뢰와 반대자에 대한 적개심이 아닌 포용이 필요합니다. 선거는 당원 지지자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토요일이라고 할 뻔했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가 이번 주는 설 연휴를 핑계로 한 주 쉬어갈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녹음실 언제까지 하나 이렇게 검색을 찾아보니까 오늘까지 연휴 첫날이죠 지금 이제. 네네. 연휴 첫날까지 녹음실을 한다 그래가지고 양심상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녹음을 좀 하루 땡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업로드 될 때쯤에는 어쩌면은 이제 고향 가셨다 올라오시는 길에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질질 끌리게 거의 한 7개월, 8개월 정도 끌었죠. 진짜 셀 수가 없네, 하여튼. 작년 여름부터 질질 끌었으니까 길게 잡으면 8개월까지 가는 거지. 이제 선거제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게 애초에 이재명 혓바닥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났어요, 사실. 국민의힘과의 합작이죠. 네, 뭐 사실상은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걔네들은 답정노로 평리평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준연동형 하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든다. 네. 이렇게 딱 버티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갈팡질팡 같이 평리평으로 갈까 아니면은 뭐 준연동형을 할까 막 이런 상황이었죠. 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의 준연동형이랑 권역별 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권역별 비례대표 주제 두 가지 가지고 뭐 이재명이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권역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 전망을 그랬었는데 의외로 이제 병리평을 고수하는 걸로 갔습니다만 사실상은 이건 준연동형을 고수하는 걸로 가긴 했는데 사실상 제도를 지킨 게 아니죠. 똑같이 제도를 망친 거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게 뭐가 좀 다르다는 분석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거의 똑같아 보이거든요. 네, 없어 보이는데. 네. 준위성 정당이라는 게 말장난. 심지어 더 나빠졌다는 것도 더 나빠진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이해찬이 만든 그 플레이랑 지금 똑같이 플레이하겠다 이거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는 그냥 위성 정당에서 이제 열민당이 민주당 위성 정당이었죠. 열민당? 아니요. 더시당인가? 예, 더불어시민당. 맨날 헷갈려. 열린민주당은 빡친 정봉주와 손혜원이. 그놈이라 가지고 사실상 구분 안 가고 구분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 네네. 아무튼 이제 지난번에는 민주당 직영에 위성정당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직영 위성정당은 없고
뭐 민주 대연합이든가 아무튼 뭐 이상한 아까 약칭으로 보니까는 네. 뭐 이제 민주당은 이제 통합 뭐 비례 아까 봤는데 까먹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이제 우선적으로는 기존 그 진보 정당 중에 의석수가 있는 정당들 네네. 을 이제 우선 대상으로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선거 연합 그 비례 선거 연합체를 꾸릴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직영으로 만든 위성정당은 없어요. 하지만은 이 위성정당이 민주당이 공천권을 일부 행사한다는 거지. 그래서 준위성정당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무조건 우리 지난 총선 때 플레이를 따라간다고 하면은 네,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그럴 거지만 네. 현역 의원 중에 이제 탈당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국힘은 그렇게 했어요 벌써. 예. 그래서 아마 3번은 아마 국힘 위성정당이 먹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4번이라도 하려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를테면은 그 공천 탈락자들 중에 그렇죠. 나갔다 들어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은 공탈자들도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실업자 됐을 때 꽂아줄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저기 뭐야 이를테면은 공기업이나 공기관 같은데 가급 장으로 이제 낙하산으로 꽂아주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말빨이 그 당 지도부의 말빨이 먹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그 난감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대적. 그래서 이제 지금 얘네들이 얘기한 게 우선적 협상 대상이 의석수가 있는 진보 정당들이다. 근데 의석수가 있는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은 정의당 그다음에 저기 뭐야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예. 네. 정의당도 지금 이제 녹색 정의당 됐죠. 녹색당에 합쳐가지고 민생당도 한석 있었나? 아예 모르겠다. 아니 없습니다. 없고 민생당은 우리 새로운 미래 같이 참여했죠. 민생당이 아니고 뭐 아무튼 그 이상한 당 하나 있었는데. 진보당? 진보당 말고. 아무튼 시대전환? 시대전환은 이제 국민의힘 들어갔고 네. 조정훈이. 그러면 이제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그렇게 의석수 닥닥 긁어 모아서라도 이렇게 이제 기호 배분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사실상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이건 지금 그 준영동영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완벽하게 거스르는 짓거리란 말이죠. 네, 다시 한번 네.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야 그렇다 칩시다. 얘는 원래 그런 애고 뭐 지금까지 수없이 말 바꿨지만 말 바꾸는 것도 원래 그러던 인간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저는 이제 이거에 이거를 찬양하는 민주당 의원들 행태를 보고 참 진짜로 많이 실망했어요. 저도 많은 분들이 심지어 홍영표 의원까지 네. 홍영표까지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홍영표 이재명 대표의 뭐 고뇌 네, 고뇌 어쩌고 뭐 전해철도 그런 소리 하고 그러는데 전해철은 그래도 좀 반대 취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반대한다는 그래요? 성격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대로 내가 안 읽어봤나? 전해철이랑 홍영표는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네. 그래봤자 뭐 사실상 수긍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 저도 상당히 그동안 많이 지켜봤던 양반인데 이번에 이제 그 트위터 브럼블에서 끊어버렸거든 그냥 안 보려고 욕은 못 하겠고 그 비겁한 꼬라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러고 끊어버렸는데 이탄희도 그래요. 이탄희가 무슨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그 다른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해설을 해주셨는데 뭐 요약하면 그런데 이탄희가 낸 위성정당 방지법은 방지법이 아니고 약간의 저기 정당 보조금에 관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위성정당에. 그래서 사실 그걸로 방지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건 방지할 수 있는 법안으로 방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헌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정당 창당의 자유가 이제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법안으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정당의 이제 도덕성에 맡겨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야, 도저히 지켜질 수가 없네. 그렇죠. 과거의 민주당이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과거의 민주당도 충분히 이 눈앞의 이익에 눈물어가지고, 뭐 이제 이해찬이 이제 지난 총선 때 그렇게 판단한 거는 뭐 그 인간이 원래 그 선거에 환장한 인간에서 그렇다 치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님도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셨잖아요.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그 당시에 반대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나도 당장에 어떤 정력적인 그런 이익만 쫓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를 못 낸 게 그냥 쫓아가셨죠.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총리직에서 이제 물러나서 민주당으로 돌아오신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죠. 뭐
사실상 쉽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쉽긴 하죠, 사실. 그런 상황마다 좀 그 이제 어른으로서 마땅히 내야 될 목소리를 내줬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나고 보면 결국 그때 그렇게 해서 당연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에 관한 보상은 아무것도 못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누구든 바른 소리는 해야 돼. 그걸로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눈앞에 이익에 그 집착하다 보면 더 큰 걸 놓치게 된다라는 이제 뭐 그런 교훈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이탄이가 이탄이래. 이제 인트로에 적은 김영민, 얘 진짜 저는 이걸 보고 진짜 철인 공모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준위성 정당이지만 사실상 정당 서너 개가 합치는 거고 그중에 민주당 지분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비례 의석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거를 지지율대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센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례 의석수를 민주당이 제일 많이 먹겠다라고 지금 김용민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 더불어시민당에서는 네. 한 50대 50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순위를 네. 그 민주당 아닌 정당들한테 좀 우선순위를 주고 뒤에서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1번이 용해인 조정훈 뭐 1, 2번이 네. 그렇게 그래서 용해는 그때 재미를 본 걸 못 잊어가지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들이대고 있죠. 네, 좋잖아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진짜 기생충 중에 뭐 왕기생충, 왕회충 막 갑자기 튀어나와서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제도라는 거는 언제든지 사람에 의해서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사실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심판을 받기도 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뭐 용해인은 워낙 뭐 뺐지라고 하지만 네. 워낙 그 잔잔바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 받을 일이 좀처럼 잘 안 온단 말이지. 눈에 가시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제대로 컨트롤 못하면 이제 피해는 나중에 민주당한테 다 오는 거죠. 뭐 민주당만 피해보고 말릴 일까? 그렇진 않죠. 민주당이 피해를 보면은 네. 뭐 또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양당제라는 게 어느 한쪽에 피해를 봐도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피해가 미치는 그런 형태로 자꾸 정치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인 거죠.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얘네들이 그 기본소득 이야기하는 거 말고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얼마나 내놨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거의 진짜로 손 놓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지금 가장 단적인 예가 지금 이번 설 물가 보십시오. 그 뭐 시장에 지금 파 한 단에 8,000원, 9,000원 그래요. 그 껍질 깐파 있잖아요. 마트가 파는 거. 깐파는 지금 한 묶음에 15,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가요. 이게 말이 되냐고. 못 사지. 한 두세 배 올라버렸는데 이게 근데 단순히 뭐 물량 부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중간 상인들이 이제 대목 노리고 그 가격 후려치겠다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원래 기존 정부 같으면 항상 명절 때 되면 이제 특별 수매해가지고 그런 물가 안정화 노력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그런다는 움직임도 딱히 보이지가 않고. 뭐 작년 설 대비 뭐 2점 몇 프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도 데이터 조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저희 김현미가 데이터 조작했듯이. 그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까? 네. 뭐 근데 그렇게 볼만한 근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실물이랑 너무 괴리가 커가지고. 뭐 윤석열 이야기 나왔으니까 어저께 이제 KBS와 다큐멘터리 짜고 치는 네. 그 노래도 불렀더라. 나 몰랐는데 나 그 제대로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그래요? 또 불렀어?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그 합창단인지 그게 보좌관들인지 뭐 쭉 서가지고 윤석열 가운데 서 있고 그 변질섬 노래 뭐지 그 뭐 사랑이 필요한 거전가 변질섬 노래 옛날에
그런 노래 있어요. 아무튼 뭐 힘들 때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었다고. 사랑받고 싶구나. 그걸 합창하려고 자빠졌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심각하게 막 현타 오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 야, 그거 제작하는 제작진들도 굉장히 현타 왔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무슨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김건희 건에 관해 가지고 변명을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대통령이나 영부인 위치라는 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을 박정하게 예민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합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출범하면서 그 시민들이랑 어떻게 소통 창구로 약간 이벤트성 소통 창구로 열었던 그 얼룩소 있잖아요. 네네. 얼룩소 계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 관해서 이제 논평을 낸 게 꽤 저도 괜찮다고 느껴졌던 게 그래 뭐 다 옳은 사람 박정하기 안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용산 참사 가족들한테 왜 그랬냐? 이태원 참사. 참 이태원 참사 가족들한테 왜 그랬냐? 그렇게 이제 묻는 그 칼럼이 하나 있더라고요.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분들 한번 만나게 면담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앞에서 오체투지까지 하고 요거 좀 우리 하는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매정하게 쳐다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가방 들고 오는 거 그거는 매정하게 못 쳐내? 공사 구분도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얘기 뭐 저 SNS 적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대통령 연봉이 2억 4,500인가 그래요. 순수 연봉만. 거기에 별도로 뭐 업무 추진 업무 활동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영수증 안 써도 되는 돈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궁에서 보장되는 생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보장들을 다 왜 해주는데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사 구분 분명해서 일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돈 적게 주면 뇌물 받고 그럴까 봐. 근데 뭐 오는 사람 못 쳐낸다 이래버리면 진짜로 개념이 없는 거죠 이거는. 누가 올 줄 알고. 누가 올 줄 알고. 못 쳐내. 그리고 또 한다는 소리가 그 방문객들 검색대 설치하고 어쩌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뭘 검색대의 문제가 아니죠. 그럼 뭐 뇌물을 꼭 그러면 그 비트코인 같은 거 USB에 담으면 어떡할 건데. 아니 검색대 통과하면 뭐 걸러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뇌물을 걸러낼 수 있는 건 본인의 양심이지. 그렇죠. 그딴 소리 하고 있고 진짜로. 그리고 애초에 들고 간다고 하니까 만나준다고 했다며. 아니 그동안 이제 윤석열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막연하게 가졌던 이미지 중에 대선 후보 시절에 가졌던 이미지 중에 그런 게 있긴 했거든요. 이 양반이 여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심각한 본인이 굉장히 심각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만큼 공직생활을 했으면 최소한의 공적 마인드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 네,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 그냥 눈 안 보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 금치산자 같아. 아니 근데 변명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냥 부적에 소치다 해버려도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런지 대신 덮어 써주기 싫고. 이혼하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차라리 이혼해라. 장모님도 구치소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게다가 장모님 얘기하니까는 살짝 문제가 됐던 게 법무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번 설 특사에 장모님이 들어갔었다. 네. 근데 아예 검토한 적도 없다고 이제 법무부는 답변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네요. 사실 지금 설특사에 빼낸다 그러면 미친 짓이죠. 선거 앞두고 선거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만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광복절. 그러니까 7월인가? 여름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들은 광복절 특사로 나와라 그러는데 광복절 특사 나오기 전에 이미 출소를 하기 때문에 장모 이야기하니까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갑자기 이제 김혜경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특사가 아니라 가석방을 차라리 하지. 가석방은 원래 이제 약간 끝에 형 빼주는 거잖아요. 근데 1년짜리 가석방하고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정치인도 아닌데 옛날에 이제 정봉주가 나는 가호를 시킨다고 만기 출소할 거라고 막 그러면서 원래 1년짜리인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도 아닌데 그 정도는 나한테 지금 그만큼 넣어주면 한 10년 정도 살 용이 있다. 쓸데없이 왜 그래. 아니 지금 그만큼 넣어주면 김혜경도 이제
기소한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있죠? 기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네. 실형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징역형 징역형 나올 네네네.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런 이제 분석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네. 괘씸죄 같은 게 적용돼가지고 그렇죠. 자꾸 모른다 그러니까 네. 이거 재판에 가면은 택도 없다. 몰랐어? 이거 해경공 정말 실형 나오면은 이제 막 그것도 또 이제 민주당에서 또 들고 일어나겠지. 정치 탄압이라 그러고 뭐 정치 보복이라 그러고 자꾸 또 이제 김건희랑 엮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그 김혜경 씨는 제가 진작에 이혼하라고 눈치를 줬는데 이혼하면 뭐 안 끌려갈 수도 있잖아. 이혼한다고 왜 안 끌려가? 바로 그냥 패스하고 이재명한테로 갈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나? 이혼해 버리면은? 그럴 수도 있죠. 뭐 알아서들 하시고. 네, 그렇죠. 알아서들 하시고. 지금 대목이라고 둘이 저기 안동네에 가가지고 큰절하는 사진 올라왔던데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이제 사진 찍으려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남이당. 또 본의 아니게 아주 답답한 소식으로 왠지 이번 주는 계속 답답할 것 같아 이번 주 이야기들은. 이번 주만 그럴까요? 뭐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겠죠. 총선까지도 답답할 수도 있고 총선 지나서도 답답할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정덕의 삶이란. 네. 자, 뭐 그래도 뭐 해야죠. 하는 건 해야죠. 네. 자, 저희를 도와주시는 너무 감사한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달타냥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소개받은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개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주소가 언제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네. 070-8742-9595, 051-2714-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도 조립해 드리고 있어요.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웰컴퓨터의 견적을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든 안전 포장으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AS가 필요한 컴퓨터가 있으시면 미리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포장 박스를 보내드리고 거기에 고장난 컴퓨터를 넣어서 웰컴퓨터로 보내주시면 편하게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연말 이벤트가 무산되고 그렇게 이제 엎어지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심기일전을 하셔가지고 네, 2월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이벤트가 또 굉장히 셉니다. 연말 이벤트에 그 노트북 그때 이제 경품으로 그랬을 때 노트북이 55만 원 상당이었는데 네네. 묶고 더블은 아니고 묶고 10만 원 더 올려가지고 이제 65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다시 경품으로 내거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은 없어요. 그냥 이제 그 2월 견적 그 이벤트 글을 리트윗하시고 웰컴퓨터 계정 팔로잉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트윗 좋아요 팔로잉 하시면은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이번에 좀 셉니다. 왜 그러실까요? 네, 이번에 들으면 아무래도 좀 욱하신 것 같아요. 홧김에 그냥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홧김에 더 세게 지르신 거 아닌가. 자, 네네. 이번 이벤트 해볼만 합니다. 레노버 65만 원짜리니까 꽤 쓸만해요. 그 정도면은. 그렇죠. 가성비 컴퓨터를 뭐 네. 이거만한 게 잘 없죠. 그렇죠. 많이들 응모를 해주시기 요즘은 바랍니다. 또 그 이제 LG 같은 그런 대기업 노트북 아니더라도 무게가 상당히 많이 가벼워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노버는 뭐 그렇게 중소 브랜드도 아니고. 네, 알아주는 네. 브랜드죠. 노트북계에서.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많이들 응모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광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뜬금없이 공개된
네, 민주당의 대선 백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민주당 그 저기 뭐야 공관위원장 누구야 아무튼 임현백. 임현백 그 양반이 이제 문재인 정부 뭐 책임론을 들먹이다가 어떻게 이게 이제 이것까지 튀어나와 버렸어요. 말이 웃기죠. 네. 윤석열 정권이 태어나는데 본의 아니게 기여한 네. 분들은 뭐 책임 의식을 가지고 뭔가 거취를 결정해 주시면 뭐 고맙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이재명 면전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패배자잖아. 패배자. 패배자도 어우. 졌으니까 네. 윤석열이 이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이제 2월 7일 MBN에서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MBN에서 입수를 한 모양이에요 이거를. 이게 이제 22년 8월에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 그 저기 뭐야 대선 백서가 제목이 앞으로 제대로. 뭐 제목은 잘 지었네. 나름 나이 잘 맞춰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재명스럽잖아. 이거. 그 이제 분량은 899페이지. 그러니까 이 내용 900, 백서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수준의 네. 분량인 것 같아요. 900페이지 맞추지 왜 899페이지야. 내 같으면 이거 900페이지 맞춘다 그냥 조금 더 써가지고. 아니 근데 얘네들이 그 백서 안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랬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웃기는 게 요 이제 기사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백서 없다고 막 비판했던 게 박용진이거든요. 근데 정작 이 백서 보면 박용진이 기념사를 해놨어. 그럼 알았다는 소리거든. 알면서 백서 엄청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되게 사소한 건데 되게 사람 못 믿게 만드네. 예. 그리고 이제 발행인은 이제 당시 비대위원장 우상호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지원 이름도 넣어주지. 공동 비대위원장인데.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그 대선 패배 원인으로 이제 가장 크게 지목한 게 이게 골 때리는 이게 논리가 안 나오는 이상한 이건 뭐 궤변인데 국정 지지율 45%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제 대선 전국 때 문재인 정부 비토론이 훨씬 더 셌기 때문에 이재명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두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차별을 할 수가 없어서 졌다. 네.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차별화가 안 먹힐 정도면은 국정 지지율 45% 역설이 아니라 차별화 전략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얘네들은 차별화 했잖아. 차별화했죠. 엄청 차별화했죠. 아, 차별화 했죠. 정부 디스 장난 아니게 했지. 그럼. 예. 뭘 잘못하고 잘못하고 뭐 이러면서. 오죽하면 그 당시에 이낙연 그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차별화는 할 수 없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내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국무총리를 지낸 게 2인자로 지낸 사람인데 나는 내가 떨어지면 떨어지지 문재인 정부 부정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계승한다 그랬어요. 예. 계승한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계승하면서 부족은 채우고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제 부족이라는 거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부동산 정책에 관한 그 반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이제 연 대표님이 이후에 하신 말씀 보면은 그 평산에 내려가서 그 대통령님 2번 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공개적으로 한번 비공개적으로 한번. 네. 그때 이제 나는 그 두 분이 어느 정도 그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그 공감대를 형성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어떤 그 반성 그 말씀이 문재인 대통령님한테서도 나오고 비슷한 시기에 그 이낙연 위원장 그러니까 연 대표님한테서 나왔거든요. 공개석상에서. 네네.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아마도 비공개로 두 분이 만나신 게 그 즈음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만나셔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나누다가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낙연 대표께서는 경선 토론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수요를 억누르는 식으로만 네. 부동산 정책을 시행을 한 게 그렇죠. 잘못됐던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정책 전반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그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인정하신 거는 그 즈음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책 추천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책 추천된 시기는 다 이렇게 딱딱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로 맞물리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두 분이 공감대 형성하신 게 아닌가 그 즈음에 뭐 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제 아무튼 뭐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이제 뭐 윤석열 정권이 이제 윤석열이 정치력을 가지게 된 계기를 따지고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거기서 피할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평론의 문제가 있으니까 제껴놓더라도 그냥 정책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명백하게 이재명 잘못이에요. 그냥 이재명이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이재명이 선거운동을 개떡으로 했기 때문에 진 거고 그런 별개로 문재인 정부가 모든 면에서 다 성공했냐라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재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윤석열 정권 탄생과 이어진다 뭐 그런 맥락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복귀해볼 필요가 왜냐하면 그렇게 복귀를 해보면은 우리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되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필요하다 뭐 그렇게,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대권 그러니까 대통령을 당선시켰을 때, 네. 시켰을 때 정부 정책을 이어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 계승 발전한다는 것은 네. 너무나 당연하게 단점은 더 줄이고 더 세련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장점은 더 키우고. 네. 다만 철학을 계속 이어간다는 게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거는 쭉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아예 철학부터가 달랐다. 철학부터도 철학이 있기는 했나 모르겠다. 뭐 그 철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놈의 기본소득, 대동세상론, 예, 대동세상, 기본사회 뭐 이런 거죠. 네. 뭐 아무튼 이제 이 대상 백스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를 압도했다면 민주당은 사과하고 새 시나리오 했지만 정부가 고집을 피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팩트가 아닌 것 같은데 임대차 3법은 민주당이 밀어붙였지. 그러니까 박주민이 주도해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드릉드릉 시동 걸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총선에서 대승하고 나서 이해찬이 당대표 내려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정책이 그 임대차 3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3법. 그겁니다. 네. 뭐 김현미가 잘 이거 제대로 일 못한 건 사실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당시에 뭐 그러면은 민심 수습하려고 했냐면 그건 아니었거든. 그렇죠. 네. 지난주에 그 소개해드렸던 그 민주당 당직자셨던 분, 그분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그거 다 이제 비판적 이거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커트를 했다고 그러는데 원보이스를 만들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없다. 아예. 네. 반성도 없다. 아예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가지고 이재명에 투표한 이유로 상대 후보가 실효수가 가장 높았다고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또 정작 이제 그 여론조사에 보면 이제 이재명이 투표하지 않은 이유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보면 뭐 신뢰성 부족, 거짓말 등 이런 이유로 이제 이재명한테 투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 투표 안 한 이유는 언급을 아예 안 했다는 거야. 그걸 어찌 안 하냐. 이런 백서의 의미가 없지 사실상. 없죠. 이거는 정말 선택적이죠. 네. 이런 걸로 899페이지를 채웠다고? 그러니까 대단하지. 대단하다 진짜. 누가 정말 899페이지짜리 문재인 정부 까는 책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야. 네. 대단하지. 그리고 이게 동시에 이제 이재명에 대한 실드죠. 네. 이재명에 대한 실드지. 8월이면은 이재명 그거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되기 직전 아니야. 네. 경선 우리 전당대회 하기 전. 네. 애쓴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이제 만들어 놓고 이거 공개되면은 논란이 되고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안 만들었다고 배를 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박용진 여기 기념서도 써놓고 이제 뭐 안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 자체도 이제 불신을 주지만은 이 책에 지금 기념서를 썼다는 거는 박용진도 이 책 내용에 동의한다는 거 아니야. 네네. 박용진이 이제 이 사실을 모른 척 했다는 것도 이제 어떤 이 인간이 못 믿을 인간이다. 그런 게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내용을 긍정했다는 거잖아. 기념사를 썼다는 거는. 형식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쓰지 말지. 형식적으로 했다고 쳐도 이재명 완전 지우개에 이렇게 동참해놓고 또 막 한동안 또 이렇게 밤여인 것처럼 굴어가지고 우리한테 살랑대다가 또 휙 넘어가고
진짜 야, 이러면 함께 못 합니다. 함께 못하니까 함께 못. 나 이미 박용진 다시 100 아지 됐잖아요. 아이 참 진짜. 박용진 씨 당신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박용진 씨 당신은 백바지가 아닙니다. 아 정말 뒤통수가 네, 얼얼합니다. 얼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국 이 백서라는 게 문재인 정부 탓, 남 탓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굳이 출간은 안 됐지만 그동안에 계속 민주당이 기조로 이어져 왔고, 더구나 이게 단순히 어떤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당 지도부부터 해가지고 뭐 당 의원들까지 수시로 했던 얘기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완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식이 돼버린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상식, 그러니까 커먼 센스가 돼버린 거죠. 참 심각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런 어떤 이건 반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부도덕하고 반지성적이라고 해야 되겠지. 부도덕한 반지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러니까 친문이 죽었다고 하는 거지. 에. 친문이 어딨어? 비명과 친명이 있을 뿐이지.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지금 계속 일반적인 이제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친문들이 이제 밀려나고 있는 추세죠. 공천에서. 네네. 임종석 관련해서도 어제 좀 웃기는 이제 기사가 하나 보도가 됐는데, 아마도 이게 이제 이재명 측에서 이제 흘린 내용인 것 같긴 해요. 임종석이 10번인가 이재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재명이 다 씹었다고. 아, 네, 안 받았다고. 네. 그러면서 사실상 공천 배제된 걸로 보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그걸 날 거 그 사람들만 몰랐던 것 같아. 뭐 임종석, 고민정 이 사람들만 몰라. 자기들은 그 자리 보전받을 줄 알았나 봐. 얼마나 멍청하냐고. 조금만 나와서 보면 이렇게 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근데 이런 이 백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실들 하나하나를 다 모른 척하고 뭉개고 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덤태로 덮어 쓰는 거 아닙니까? 에휴, 이래놓고는 또 보면 지금 또 평산 내려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연락이 올리고 있더라. 아, 누가 내려갔어요? 아니 얼마 전에 이재명이랑 내려갔었잖아요. 네네네. 민주당 지도부 애들. 네. 그 단체 사진 찍은 것도 당 공개에 올리고 그러더라. 아. 추잡스럽도 그렇게 추잡스러울 수가 없어. 좀 하나만 하라고. 뭐냐고 이게 대체. 문재인 대통령 탓이면 내려가서 그렇게 기념사진 같이 웃으면 사진 찍을 게 아니지. 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당 이제 선임 대변인 김효은 선임 대변인이 이제 2월 8일 날 논평을 냈어요. 지금 이제 당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메뉴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고, 처음에는 메뉴들만 있고 빈 공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컨텐츠가 하나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각종 지역당 창당대회부터 이제 중앙당 창당대회까지 하면서 연사들이 이제 모두 발언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 다 이제 녹취돼가지고 전문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 때 이제 했던 모두 발언들도 다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변인단의 논평이나 아니면은 뭐 당대표의 이제 뭐 논평 같은 것도 올라와 있고, 각종 보도 자료들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또 사진 자료도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세미래 TV가 개국을 했잖아요. 네네. 세미래 TV 영상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 당 홈페이지에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콘텐츠들이 채워져 나오고 있으니까 좀 부족한 거는 뭐 당원 게시판 정도. 근데 당 게시판 이러면은 좀 빡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차라리 당분간 안 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열면 되죠. 네. 네. 자, 논평을 이제 대충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대선 끝난 지가 언젠데, 대선 패배 책임은 아직도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명백 이야기 때문에 시작된 거다. 그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민주당의 유체 이탈이라고 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치렀는데, 문재인 대통령부터 뭐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노현민이 윤석열 정권을 낳은 못난 부모가 돼버린. 이 대목에서 제일 추잡하니까 추미애야, 내가 보기에는. 추미애죠. 추잡하죠. 어떻게 이걸 임종석한테 뒤집어 씌우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로 지금 보면은 언론에서 친명 대 반명 구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이 대립 양상을. 네네. 근데 보면 많은 언론에서 사전에 그렇게 해놔요. 그 친명 쪽에 보면 정성호랑 추미애 있고, 친문 쪽에는 임종석이랑 고민정이 있어. 아, 그렇죠.
고민정 그 얼마 전에 그래서 고민정 화내고 예. 혼자 이제 최고위원 모두 발언해서 딴소리 하고 예, 그다음에 자기 예. 일정 있다고 나가버렸잖아. 그럼 뭐 하냐고. 그게 어떤 위력이나 호소를 가질까? 모르지. 하여튼 뭐 뺄셈의 정치라고 막 그러면서 나갔어요. 이제 와서 뺄셈의 정치를 이야기를 하시나? 우리 나갈 때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아 순수해.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한 걸 보면은 사실상 후보가 버젓이 당 대표 자리에 앉아서 총선을 지휘하면서 아니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그렇죠. 이제 당 대표가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가 이제 총선을 지휘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과 너무 똑같다. 그렇죠. 윤석열이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한데 네네. 집권 전반기 내내 문재인 정부 탓했잖아. 네. 뭐 그리고 항상 그냥 잊으면 별 할 말 없으면 또 나오고 막 그렇죠. 그래요. 네. 하기야 지금도 보면 네. 김건희 건 때문에 네네. 후달리니까 괜히 또 이제 김종수 여사님 물고 늘어지고 그러고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대선을 패배하고도 젖잘싸라고 네. 하면서 네. 예 선거 패배를 달래는 진통제로 사용을 했다. 이 표현이 좋죠. 진통제로 예. 사용했다. 뽕 맞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젖잘싸라는 게 그냥 뭐 개보린 정도가 아니라 그 요새 뭐야 그 마약성 진통제 그 제일 빡센 거 뭐야? 펜타닐. 아, 펜타닐. 이게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딱 펜타닐이에요. 중독성 쩔죠. 네, 뭐 개보린 정도 뭐 아주 진통도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이 막 갈 일은 없는데 이 젖잘싸는 그냥 사람 막 가게 만들거든. 네. 자, 그래서 이제 잘 싸웠기 때문에 뭐 대선 평가도 필요 없고 그러면서 대선 백사도 안 나왔는데 이제 안 나왔다고 그동안 이제 알려져 있다는 거죠. MBN을 통해서 뽀록 났죠. 네. 뽀록 났고. 그래서 반성을 못 하니까 뭐 혁신위도 만들었는데 혁신위도 실패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은 송영길한테 이제 지역구 바꿔치기 해서 배지도 달고. 자, 그다음에 당 대표로도 이제 선출을 시켜버리고. 그런 반성이 사라지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남 탓 경쟁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총선 패배로 끝나면 그때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건지 뭐, 글쎄요, 아마 우리 대표님 탓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 우리 탓을 하겠지 또.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쟤들이 우리 표 다 뺏어갔다 그러고 탓을 하겠지. 그거를 넘어서는 게 당신들 역량이라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쟤들 때문에 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해봤자 이제 이번에 만약에 총선에서 졌는데 우리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게 우리는 이미 경쟁 관계예요. 더 이상은 내부 총질력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건 마치 국힘당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게 돼버리니까 더 이상 우리 탓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이제 누구 핑계를 댈 거냐? 또 문재인 대통령 핑계 댈 거야? 근데 이제 얘네들은 뭐 그냥 하지.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이제 김어준이랑 뭐 이런 애들이 만들어 오겠지.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김영 대변인님이 하신 말 지적하신 것 중에 저는 좀 재미있었던 게 지금 이제 위성정당에 관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의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다며 다만 여당에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해 달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여당에 똑같은 잣대로 비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국힘당은 시종일관 병립형을 주장해왔고 병립형이 관철이 안 되면 병립형이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솔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입장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변명할 것도 없어요. 뭐 이제 그렇게 애초에 이제 왜 병립형을 고수했냐 이 소수 정당의 권한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주장이 관철이 안 되는 건 그 협상 능력이 이제 부족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국힘은 그냥 자기 일을 할 거예요. 해도 그동안 자기 말 해왔던 대로. 그리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갖다가 안 올렸잖아. 왜냐면 이제 자기들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민주당 뭐라도 그래서 뭐 어차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런 수많은 그 윤석열한테 빠꾸 먹은 그 법안들은 뭐냐고. 그 왜 올리냐고 대체. 뭐 그런 식으로라도 했어야지. 그러면은 그래 윤석열이란
핑계라도 대던가, 국민의힘 핑계라도 대던가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아무 액션도 안 하고 시간만 질질 끌다가 총선 딱 2달 돼가지고 그제서야 그냥 준연동형 흉내 내겠습니다.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제 국힘이랑 똑같이 비판해달라고 한 게 제일 말이 안 되는 거는 이재명이 그동안에 해온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대선 공약이었어. 얘 위성정당 안 한다고 더 이상. 위성정당 한 거 미안하다고 뭐 사과도 몇 번 나오고. 그래, 지가 지 입으로 그래 놓고는 뭐 지주 와서 국힘이랑 우리랑 똑같습니다. 이 지랄을 하고 있냐고. 이건 정말, 야, 진짜. 똑같은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잣대로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걸 같은 행위를 해도 민주당이 바가지로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다시 한번 좀 짜증나는 게 응? 이재명이 고뇌를 인정해주는 106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 아, 그 죽는 줄 알았다 진짜. 그 성명서도 그렇지만 이제 뭐 이제 아까 앞서 정말 낯뜨겁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홍준표 의원 같은 네네. 그런 식의 이제 또 SNS 글도 참 보면서 비참했고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 자격 받은 친명 의원들부터 해서 하나씩 좀 뭐 나와가지고 우리 당으로 넘어와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좀 넘어오면 반갑게 맞아줘야 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게 좀 이렇게 마음이 울리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왜냐하면 너무 질이 멸렬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동안 그 사람들이 보인 모습들이 네네. 차라리 유승희가 낫다. 그 점에서는 배지 없는 상태로 그냥 조용히 있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일요일에 얼굴이 보이시더라고요. 네네. 지금 네. 서울시장 공동위원장이세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서울시장 공동위원장이 지금 세 분인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네. 서울시장 공동위원장이 되게 많더라고 우리 당이 생각에. 자 이제 다음 기사 하나 봅시다. 이것도 이제 민주당 이야기에 가까운데 요거는 이제 2월 8일날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냈다가 싹 지우고 제목 관리를 해서 다시 낸 기사예요. 아 제목 관리를. 네, 제목이 너무 과격했다고 생각했는지. 네네.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치 유튜버 총선 후보 불러 사상 검증 사실상 준공천 심사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게 이제 기사 한번 올랐다가 싹 지워지고 이제 제목이 변경이 됐어요. 김어준 고성국 앞에 줄 서는 후보들 유튜브가 공천위원장 같다. 거의 같은 수준, 아니 같은 수위의 제목인데요. 두 번째가 더 심하지. 더 세 보이기도 하고. 특정인들을 딱 저격해버리는 그런 기사니까. 야.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총선 앞두고 여야 구분 없이 양쪽 필드 공이 지금 유튜버들이 이 후보들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야, 근데 김어준이 원래 뭐 이거 하던 애니까 그런데, 네. 아니 고성국 씨가 지금 저쪽도 지금 유튜버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 이후로. 고성국 이것까지 따라한다고? 네. 왜냐면 이게 돈도 되고 영향력도 세지니까. 아니 돈이나 벌지 뭐 영향력까지 참 이상. 영향력이 곧 돈이니까. 아하. 자,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여론조사 꽃이 실시하는 지금 여론조사 꽃이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네, 돌리고 있죠.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요거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이제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하나 보는 게 작년 12월 11일 날 이제 전북 군산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군산 디펜딩 챔피언이 이제 신영대 의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게 김의겸이죠. 그래서 둘이 지금 박빙이에요. 이야. 1% 차이. 네, 31.8대 이제 30.7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의겸이 살짝 앞서요. 0.7% 차이로. 요. 그래서 이제 뭐 김의겸은 지금 초박빙 지역인데 실제로는 경선하면 이제 지지층들이 이제 당원 지지자들이 이제 투표에 참가를 하니까 자기가 이길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여론조사 꽃을 통해 가지고 돌린 여조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후보들을 이제 계속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미는 후보들을 불러내 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날 방송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 신영대 의원이랑 김은겸이랑 둘 다 불러내 가지고 얘기를 들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김은겸만 앉혀놓고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김의겸 입에서 말하는 그런 자리를 깔아줬다는 거는 사실상 김의겸을 민다는 소리잖아, 김어준은. 그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이 채널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자객 공천 지역구들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원욱 지역구, 이원욱, 윤영찬, 조홍천, 김종민은 원상 4인방들. 뭐 윤영찬은 이제 원상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제 서른 의원 지역구 같은 곳을 이제 계속 이제 그쪽에 그 전략 공천은 아니지. 저격 공천, 자객 공천자들을 이제 출연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 뭐 그런 식입니다. 뭐 이제 뭐 이재명도 뉴스 공장에 나왔었구나. 언제 나왔지? 네네. 그렇다고 하고 뭐 이제 뭐 당직자들은 그 정도로 근데 안규령 이 사람이 고정 출연을 한다고 뉴스 공장에 상근 대변인인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월급을 받아 뉴스 공장에서 받아야지. 뉴스 공장에서도 받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는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안 줘야지. 뉴스공장 대변인이지 뭐 이게.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그 당 상근 대변인이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골 때린다. 네. 그래서 한 당직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친명 강성 지지층을 쥐고 흔들다 보니까 김어준이 온라인 공천심사위원장이란 느낌마저 든다. 이건 이제 이미 지난 총선 때도 이랬죠. 네, 그렇죠. 뭐. 이것 때문에 그 이제 당선자들 당선증 들고. 근데 그때보다 사실 지금 훨씬 심하죠. 이제 그때는 그쵸, 이제 네. 당선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쫙. 아니면 당선 전에도 이제 그때도 그 저기 뭐 다스베이다에 나와가지고 다스베이다의 그 정치 신인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당선증 들고 나오게 한 네, 거구나. 뭐 그렇게 이제 그 많이 그 참고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긴 했죠. 근데 이제 물론 지금처럼 저격공천 이런 구도는 이런 구도가 덜했기 때문에 뭐 좀 양상이 다르긴 합니다만 확실히. 네. 그 다음에 이제 질 수 없는 우리 박시영. 네. 작년부터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고 합니다. 위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총선 도전자들을 출연시켜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어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나. 사상검증이잖아 이 새끼야. 그렇죠. 그리고 이 답변을 평가를 또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뭐냐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역겨워.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날에는 새날이 90만 명. 네, 구독자 90이라고 하죠. 90만 명. 네. 네, 많이 컸어요. 네. 자, 그래서 전현희, 최민희, 김현, 이정헌은 누구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예비 후보. 뭐 최민희, 김현이야 뭐 워낙 원래 새날이랑 친했고. 전현희도 요즘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이런 데 나오나 봐. 네. 새날이 밀어준 대표적인 민주당 의원이 김민석이죠. 아니 이게 뭐야? 이동영이 지금 구독자 63만밖에 새날한테 진다고? 네. 이럴 수가. 새날이 은근히 셉니다. 이동영은 이제 워낙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 많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메인 채널이잖아요. 이동영 TV가. 뭐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윤용조, 김지호 여기 나왔구나. 네. 모경종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찐이다. 이때 출연했을 때 제목이 찐이야라고. 네. 이동영답다. 네. 네. 이제 그렇다고 하고 이제 국힘 쪽에 보면은 이제 그 여기서도 이제 똑같다고 하는데 굳이 제가 이제 국힘 쪽은 정리를 안 했어요.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유튜브 채널 출연하는 이제 후보들이 있는데 예비 후보가 이렇게 출연을 하면 실제 그 지역에서 잘 봤다는 피드백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제 팟캐스트 시절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선거 90일 전부터는 이제 방송 출연이 금지가 되는데, 방송 출연이 제한이 되는데 유튜브는 그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대한 채널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위력이 있는 거지.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정치 효능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튜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유튜브가 실제 이제 방송 출연 효능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은 나가도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가 훨씬 어렵잖아요, 구조적으로. 네네네. 근데 이 유튜브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보내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죠. 네. 내가 이렇게 뭐 보내봤는데 뭐 잘. 그래서 바로바로 답장 같은 것도 만약에 받으면 네. 그래서 좋은 이제 거지, 기분이.
그래서 이 유튜브 뽕이 한번 맞아버리면 헤어나기 힘들다. 네. 확실히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작년 12월 18일에 국회에서 유튜브와 정당 정치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원상 주체 토론회일 거예요. 당시 이제 진중권도 나오고 했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장우영 대구 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 정치 시사 채널이 유사 정당화되고 있다. 유사 정당이 되고 있다. 유튜버들이 정당이 아닌 리더에 복무하길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잘 짚으신 거죠. 저는 여기 좀 덧붙이자면은 리더에 복무하고 있고 리더와 정당을 일체화 시켜버린다. 네네네.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수령 체제를 네. 유튜브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김어준이 여론조사하고 박시영이 후보자에게 당대표에 대한 평가까지 요구하는 걸 보면 준공천 심사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건 예. 사실상 공천 심사를 빙자한 사상검증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인민재판위원회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유튜브에 출연하는 정치인의 이제 언어도 지적이 됐는데요. 뭐 이제 정봉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어저께는 또 이제 우상호도 어디 유튜브 채널 나와가지고 네네. 한동훈 관련해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라이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게 편집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라이브로 다 나갔는데 뭘 편집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채널들에서 정치인이 나가면서 뭐 좀 프리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친근감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게 지금 문제는 언어의 수위거든요. 언어의 네. 수위와 그 표현의 정도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정치인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막말을 해버리고 막 심하면 뭐 정봉주 같은 경우는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얘도 정치하려고 하니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적으로는 지지자들이 어떤 자기들 스스로 표현의 그 제한선을 거기에 맞춰버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 호응해주는 뭐 사실 사람들이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 사이다 뽕을 너무 심하게 들이키셔가지고 당 떨어지면은 바로 그냥 계속 이런 거 찾고. 그렇죠.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이 당뇨의 뭐 진통제 중독이 아주 뭐 이제 중증이야 중증 이 사람들. 그렇습니다. 구제될 방법이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국힘당 케이스를 보면 이제 저는 요걸 조금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 네. 자기가 당대표던 시절에 국힘이 확실하게 유튜브랑 끊어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지금 이제 이준석이 당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윤석열 중심으로 국힘이 재편되고 나면서부터 다시 유튜버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과거에 주장했던 그 문제 제기는 옳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준석이 스스로 유튜브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을 어떤 모양새냐면 유튜브랑 당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해놓고 자기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정치 유튜브랑 비슷하게 굴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 평론만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쓰는 표현 같은 것도 이 기존 유튜브들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보면은.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준석의 정체성은 대체 뭔가 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뭐 미래 진중권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우리 당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네. 우리 새로운 미래 네. 이야기를 해보죠. 자 지난 일요일에 그래서 창당대회를 마치고 네.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식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제 미래대연합과 이제 새로운 미래가 공동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이제 다들 아시는 바대로 창당 30분 전쯤에 미래대연합에 이제 이원욱, 조홍천. 네, 조홍천 이 두 사람은 갑자기 뭐 탈당 선언을 해버렸죠. 이탈을 해버렸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당연히 참석한다고 이런 식으로 전날까지 사람들한테 이제 뭐 문제 같은 거 보내면서 많이 와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같이 참석하지 않는 걸로 네. 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 가지고 당 홈페이지 보도 자료를 좀 봅시다. 요거 지금 제가 요거 정리를 그대로 거의 복고해 왔는데 요거 해오면서 한 가지 이제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SNS 통해 가지고 당 계정에 이제 문의를 좀 정정 요청을 드릴 상태인데 요거 보면 첫 줄에 보면은
새로운미래가 이제 저는 4일 서울특별시당과 중앙당 창당대를 잇따라 공식 출범을 알렸다라고 지금 여기 적어놨잖아요. 네네. 이게 1일로 돼 있어가지고 아 날짜가. 네, 요 고쳐야 됩니다. 4일이죠. 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뭐 4일날 우리 아시는 바대로 공식 공동 창당대회를 가졌고, 옛날에 이제 1시에는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2시에는 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이거 당초에 이제 장소 대관에 있어가지고서 이제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그 사람들 오면은 굉장히 많이 올 텐데 이 좁아 터진 데서 왜 하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추측성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추측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건 이제 추측이니까 그냥 이야기할 바가 못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말았지만 사실상 그게 그때 얘기했던 추측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이제 그 협상 이후에 이야기들이 나온 걸 보면은 뭐 좀 더 큰 장소를 대관할 수 있었는데 그 큰 장소에서 이제 뭐 이낙연 연호 나오는 게 싫었다. 지금 이제 그 이탈한 원상 멤버 2명이 그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제 국회 대강당을 빌렸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아쉽긴 해요. 왜 그런 식으로까지 꼭 견제를 했어야 했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당 창당 직전에 서울시당 창당 대회에서는 유승희 전 국회의원과 정형호 전 민주당 사무총장 그리고 최재영 한국영상대회 교수를 서울특별시당 공동위원장으로 선출을 했고요. 네. 창당 결의문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정부 여당과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대 야당의 구태정치 청산을 비판하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시대적 사명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영호 위원장 이분이 그 미래대연합 쪽으로 오신 분인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마 요 이제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이 지금 3분이잖아요. 네네. 이것도 아마 어느 정도 이제 그 인선 이렇게 배분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미래대연합이랑 우리 당이랑. 그래서 이제 요 인사 그 서울시장 위원장 3분의 이제 말씀들을 보면은 정영호 위원장은 뭐 짧은 기간임에도 새로운 미래와 뜻을 함께 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창당을 마치고 개혁에 나선 새로운 세력과 함께 기득권 혁파, 정치 사회개혁,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 영역에 부응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경험을 많이 녹여내 말씀을 하셨어요. 당의 지도자가 원칙과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일관성과 명분이 없으면 당의 민주적 시스템과 공정성이 무너진다. 용기 있게 기득권 양당에 맞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겠다. 이제 민주당 탈당의 변이랑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재형 위원장은 이제 인재 영입 된 분이죠. 이분 이제 영국 하시는 분. 네, 그래서 새로운 미래 정강 정책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K 문화와 청소년 교육 분야 공약 및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께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시에는 이제 중앙당 창당대회가 있었고 그 아시는 바대로 이제 거기서 당명도 이제 의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초대 당 대표는 이제 이낙연 대표님이랑 김종민 대표님이 공동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도부 선출은 이 당 대표들에게 위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당 컬러는 기존에 쓰던 이제 기존의 새로운 미래 컬러죠. 이제 프러시안 블루랑 그다음에 이게 미래대연합 원래 컬러가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미래대연합의 제안으로 아마 이 색깔이 이제 그 포인트 컬러로 추가가 됐어요. 네, 라이트 그린. 라이트 그린. 네. 자, 그래서 이제 정강 정책을 보면은 총 9장 92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당원 자체는 기존 정당법에 기초하고 있고 이건 사실상 복붙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기존 정당에는 크게 차별점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차별점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단 집단 지도 체제 우리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리스크가 있지만은 성공하면 상당히 이상적인 체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성공하려면 사실 당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네네. 이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소수자 보호 그리고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그래서 이제 윤리심판원장 같은 경우는 직선제로 전당대회 때 같이 선출되는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당무검증위원회 일명 레드팀 도입하고요. 요 이제 레드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좀 우려가 되는데 지금 뭐 이제 이분 이야기 더 이상 안 하고 싶긴 한데 살짝만 하자면은
양소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양소영 책임위원. 책임위원 같은 경우에 본인 스스로 레드 팀을 자임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저는 다른 이유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다만 이 쓴소리하는 그런 면에서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지금 너무 과격한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단 양소영 위원만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이 레드팀이라는 게 구성이 되면 레드팀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태클들을 계속 걸어댈 텐데 거기에 관해서 당원들이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레드팀은 어떤 이야기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거슬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뭐 그럴 때마다 그렇게 야유를 보내고 반박을 넘어선 항의나 욕설 같은 걸 할 것이냐. 이거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이 레드팀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겁니다. 압박받아가지고. 그렇죠. 네네. 이건 이제 우리 당 취지랑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문제는 좀 각자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양소영 책임위원도 네. 자신의 역할을 너무 그렇게 한정적으로 정해놓고 그렇습니다. 네, 답답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복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오늘 띄워놨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복귀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나씩 꺼내놔봐라.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키배를 뜨든 그러니까 반박을 하든 아니면 수긍을 하든 할 거니까 그냥 막연하게 던져놓으면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논란거리만 던져놔가지고 사람들 어그로 끄는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정말로 이렇게 복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풀어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기회가 올까 싶기도 하고요. 당장은 힘들 수도 있죠. 일단 당장은 좀 힘들고 선거 체제니까.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새로운 미래 지역위원회에는 광장 민주주의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새로운 미래 그 당헌 제정위원회 그 장덕천 위원장께서 이렇게 막 말씀하실 때 뭐 그런 그 당원들의 그 질문에 바로바로 응답하는 뭐 그런 시스템 도입한다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인 것 같고. 아마도 이게 이 광장 민주주의의 어떤 테스트 베드가 그 언록소에서 얼마간 진행했던 당 지도부가 그 질답했던 그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공천 배제 요건을 보통은 이제 당규로 하는데 이걸 당원의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당규는 그냥 특별 당규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이 당원으로 되면은 전당대회 아니면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요걸 어떤 식으로 다른 채팅방에서 비유를 들었었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외우려고 메모를 하잖아요. 근데 메모지 잊어버리고 메모지 막 물에 젖어서 안 보이고 하니까 그냥 몸에다 문신으로 박아버리는 거야. 그런 식이지. 당원으로 제작했던 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빼박이다 이거지. 네. 그다음에 이제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강화 이런 등의 내용을 당헌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새로운 미래 정강 정책으로 가보죠.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민주정치 구현을 통한 미래 비전을 위한 6가지 원칙을 확정했다. 이게 딱 그거죠. 민주당이 못하니까 우리가 한다. 네, 맞습니다. 자, 6가지 원칙으로는 이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역량국가 건설. 2번째, 중층 외교 관점 견지. 3번째, K문화 강국 면모를 보다 강화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자, 4번째, 국민들의 필요 충족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생애 주기에 따른 촘촘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책임정치 실천. 5번째, 저출생, 고령화 위기 능동적 대응을 위한 경제, 주거, 안전, 복지, 생태계 구축. 6번째, 지구적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능동적 대응.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이게 이제 6가지 원칙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사회 지속 가능성을 지속 가능 국가. 예, 지속 가능성을 가장 크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네네. 이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 특히 이제 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경제가 이제 활성화돼야지 이 복지 정책을 계속 더 확장시키고 지속시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 어떤 활성화의 어떤 경제 활성화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낙연 위원장님이 연 대표님이 이제 다시 연 대표라고 하면 되는구나. 연 대표님이 네네. 뭐 책에서도 말씀하셨던 중층 외교, 네네. 돌고래 외교 이게 이제 우리의 살 길이다. 그런 식의 이제 막 그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그대로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K 문화 강국 이게 이제 지금 새로운 우리의 어떤 먹거리 중에 하나로 이제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사실상 이게 그 단순히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창출되는 이익이 이제 국가 경제에 뭐 1차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이게 이제 국가적 이미지 제고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대외 경쟁력이 상승되는 효과를 주니까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아마 이 정도까지 이렇게 당규에다가 K 컬처에 관해서 이렇게 못 박은 건 우리 당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럴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이게 보면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은. 네. 근데 이제 굳이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만 여기다 이제 언급을 한 거는 이것도 이제 연 대표님이 그동안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역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레거시가 됐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 계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재평가돼야 될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이어갔거든요. 김대중, 그렇죠. 노무현, 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을 계승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굳이 또 별도로 뭘 찍어 넣어야 될 필요가 없지. 대단한 게 없습니다. 네. 사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확실히 탁월하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철학을 발전시킨 거는 굳이 없거든요. 뭐 그 부분에서는 앞선 두 정권에서 이미 충분히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굳이 새로운 걸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던 네.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이 꼭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네. 어느 이제 방송 채팅창에서 한번 봤는데 네. 소득주도 성장이 들어가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네.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이런 정도 강령으로 올라올 정도의 철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중에 방향을 변경할 정도로 네. 사실상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나중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특위가 있어가지고 네네. 뭐 이제 그런 걸 담긴 했지만 네. 어쨌든 장하성 김동연 체제의 실패로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홍남기 최저임금 상승률을 이제 꺾으면서 사실상 접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점도 이제 좀 사실상 복귀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네. 그 임기 초반에 지지율 높을 때 그때 한번 확 올려 여론을 업고 한번 확실하게 올리자 이제 그런 일종의 타이밍 러시라고 해야 될까? 네, 그렇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다고 보는데 그게 좀 역효과 준 면이 있죠 분명히. 이제 그 해에 그러니까 두 번 하고 나가지고 네. 몇 가지 이제 연구 레포트들도 있었고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좀 더 뭐 강화됐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연구 보고서니까 네. 뭐 충분히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런 측면을 받아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더 안 올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사과도 하시고 그렇죠. 만 원까지 못 갔다고. 못 갈 것이다. 네. 못 갈 것이다라고 이제 미리 사과를 하셨죠. 그렇다는 건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네, 뭔가가 있었다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네. 이게 저희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네. 기본소득 같은 거를 잉태하기 딱 좋은 그런 문구예요. 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네. 굉장히 좀
그 사실 그 용어 자체에 관해서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이게 그 정책 방향성보다 어쩌면 소득 주도 성장의 네이밍 자체 때문에 네네. 손해 본 면이 있다. 뭐 누가 그 얘기를 했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 이게 이제 보통 학계에서 쓰이는 용어는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것으로 네. 나와서 이제 임금을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지급을 해야지 그게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구조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죠. 이제 그 철학이 기해한 게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하려면은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생산률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생산성 자체가 제고가 돼야 되는데 네.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계속 임금만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면은 네. 필연적으로 그냥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구조로 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금 상황에서 그 정당의 이게 뭐야 정당 강령에 네, 정당 강령으로까지 올라오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은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걸 원툴로 해가지고 이게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상황에 따른 경제 정책은 항상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뭐가 진리고 뭐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리고 포용 복지가 더 네. 네, 사실상 더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로운 미래 강령은 이 6가지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 도덕적이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서며 당내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크게 높임과 동시에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나아가겠다. 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중앙당 창당까지 총 이제 9개 지금 시도당이 창당된 상태고 그 다음에 당원 모집은 총 모집 지금 입당한 당원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온라인 당원은 대략 한 7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이제 그 서류로 받은 오프라인 당원 숫자가 뭐 이제 우리 창당식 때 대략 10만 명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림잡아 그런 거고 네네. 실제로 이제 카운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오프라인으로 서류로 받은 그 입당 원서 직접 받은 그것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DB 작업해주는 그 위탁 업체가 있다고 해요. 근데 돈이 좀 솔찬히 들어가가지고 이제 DB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어저께인가 12만 명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뭐 추가로 또 이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많이 들어온 모양인데 그래서 당원 숫자는 뭐 좀 빡세게 잡아도 얼추 10만 원 넘어갔다. 그렇게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업, 20만 다운. 네, 뭐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상당한 숫자긴 합니다. 그렇죠? 고무적이기도 하고 더구나 이제 이 당원 수 중에 상당수는 진성당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설날 영업용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공약들이 몇 개가 발표가 됐는데 대표적 요게 이제 뭐 청소년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 공약 그리고 이제 어르신 공약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청소년 학부모 공약은 공공 아침밥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그 중고생들한테 이제 무상 아침밥을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두는 게 지금 이제 아침 식사 거르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41.3%, 중학생은 30.9%에 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취약계층일수록 아침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네네. 이건 이제 그 기본소득이랑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교육이 일하는 걸 볼 수 있고 뭐 이제 기존에 이제 무상급식 철학이랑 비슷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지급하는 게 차별을 없애는 그런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 하위 20%가 상위 20%보다 결식률이 2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근데 성장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육체적인 성장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식사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 능력에 있어서도 아침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겁니다. 내가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나?
말씀하셨지만 안 하신 거잖아요. 아침도 별로 안 먹었던 것 같은데 그 집중력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그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충을 시켜가지고 요거 이제 입원 진료 서비스에 대한 이제 본인 일부 부담을 이제 현행 요양급여 비율이 20%였는데 지금 이제 10%로 줄인다고 합니다. 절반으로 줄이는 절반으로 거예요. 줄이는데 다만 이게 이제 그 입원비 자체에 대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를 입원비까지 적용을 시켜버리면은 또 이제 그 장기 입원 괜히 막 조금 이상한 병원까지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네네네. 아니고 실질 치료비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걸 이제 또 근거로 드는 게 그겁니다. 지금 그 15세 이하, 그러니까 2세 미만 영유아랑 15세 이하 아동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 분포에서 그 약자로 그러니까 소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요 연령대들은 지금 의료보험 상당 부분에서 이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일반인들보다 훨씬.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노령 인구도 그렇게 이제 인구학적으로 약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모든 예산이 항상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집행이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 최근에 알았는데 잠깐 곁다리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특별법 가지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한동안은 특별법이라는 게 뭐 특검 같은 거나 그 진상조사위원회 위주로 법이 구성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각종 경제적 지원이나 아니면 뭐 이제 멘탈 치료 같은 거나 그다음에 그 추모관 설립 같은 거 해주겠다라고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공수표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관련된 법규가 없어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된 법규를 내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정부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새끼들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실제로 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말을 던져도 관련된 근거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네네. 예산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네. 그런 거 이제 좀 곁다리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문재인 케어에서 2개까지 보장을 해줬잖아요. 네네. 이걸 이제 4개로 확대하겠다. 네. 그래서 저희 어르신 정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문재인 케어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확실히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계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이제 최근에 이낙연 대표님이 이제 그저께였나요? 가산 디지털 센터에 이제 점심시간에 구로. 가산이 구로였나? 구디. 예. 구로 디지털이 아무튼 이제 거기 점심시간에 가셔가지고 이제 피켓팅 하시면서 시민들이랑 이제 스킨십을 좀 가지셨잖아요. 네네네. 그날 이제 좋은 사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모로 볼 때 좀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 같아요. 여론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당 대표님이신데 좀 길거리 나와서 피켓 들고 저기 뭐 하는 짓이냐 누가 하는 걸 기획했냐 그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좀 실제로 정치인 2명이나 지금 피습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식의 시민들과의 접점을 가지려면 최소 경호로 하고 움직이기 마련이니까 경호 문제도 이제 저러는 게 맞냐. 그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최소 경호라고 경호 겸 보조하시는 분이 항상 이제 옆에 거의 지근거리에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당대표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앵벌이다 그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운동은 거의 앵벌입니다. 선거도 앵벌입니다. 사실상 발로 뛰는 게 반입니다. 신발 닳도록 뛰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 당 대표님이 지명도가 있고 제일 높으시고 우리 당 깃발이죠. 사실 간판이고 깃발이죠. 파급력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끔씩 가능하면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 홍보를 하시면 가장 효과가 크긴 할 거예요. 이제 굳이 이제 다른 분을 폄훼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신정현 지금 의원이 현장에 한 10번 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 이낙연 대표님이 한 번 가시는 게 훨씬 효과가 크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체급 차이니까. 네네. 근데 그 체급을 지금 활용 안 하면 언제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출마설도 이제 당 외부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김종민 대표께서도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건 그냥 그 연 대표님 판단하셨는데 따라가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마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나름의 이제 뭐 논리적인 그 정합성이 없지 않고 네네. 그런 반면에 출마를 출마를 그 권하는 쪽도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틀린 얘기들이 아니고 근데 다만 뭐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끝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선거에서 실패하면 끝입니다. 뒤는 없어요. 우리가 총선에 실패하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걸고 뭐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출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네. 종로에 출마하셨지만 네. 또 그러시면서도 열심히 그 지원 유세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경험 있으신 분이니까 네. 네. 이 이낙연 대표님의 판단에 네. 맡겨 보면 네. 뭐 뭐든 판단하시면 뭐 그럴만하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보다 선거도 훨씬 많이 뛰어보셨고 실제로 정치 경력이 네. 우리야 정치 아마추어 한 1단쯤 된다 쳐도 네네. 이낙연 대표님 정치 10단이지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그 내빼버리신 네. 이원욱, 네. 조홍천 두 분 의원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그 두 사람이 네. 뭐 빅텐트를 만들려고 네. 네. 이렇게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종민 우리 공동 대표께서 이제 거기 참여하고 계신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갑론을박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제 그 갑론을박 자체는 저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서도 저는 표현 수위만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상 막 김종민 못 믿을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거는 좀 진짜로 많이 화가 났던 게 아니 김종민 지금 원상 두 사람이랑 김종민 그 대표님이랑 사실상 그 처지를 놓고 보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사실 그냥 자기 당선될 거면 생각했으면은 우리한테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김종민 대표도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여도 지역에서 충분히 당선될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당 대표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논산 지역구 아니고 다른 데로 나가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서울 격전지 같은 데로 가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힘든 일을 자체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진정성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거기에 대고 첩자 소리하고 그런 거는 진짜로 선 많이 넘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상 측에서 하는 엄플에 낚여가지고 마치 협상에서 우리가 밀린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걸로 김종민 대표도 공격하고 이낙연 대표까지 비토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그거는. 이낙연 대표님께서 이제 그 김현정의 뉴스쇼 네네. 아마 월요일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출연하셨어요. 네. 우리 창당대회 마치고 네네. 출연하셔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 그 빅텐트 이제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냐 이런 거 질문에 대해서 네. 이낙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새로운 미래에서 첫 결정을 한 게 지도부에서 첫 결정을 한 게 네. 김종민 공동대표를 통합 정권 대표로 그렇죠. 임명한 네. 거죠. 정권 다 위임해가지고 네. 하라고.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 실무진한테 정권을 줬다는 거는 협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당신 독자적으로 모든 걸 판단했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해성태에서 도장 찍을 게 아니라 당신 생각에 따라서 도장 찍으면 우리가 따라가겠다 그 얘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KBS 광주 KBS에서 인터뷰하실 때도 네.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은 통합이 좀 더 네.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네.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지지자분들의 이해를 구한다. 네. 이해를 구한다고까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좀 들어주시죠. 그러니까요.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자강은 자강대로 해야 되지만은 네네네. 사실상 저는 통합이란 자강이나 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네. 두 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네. 통합에 대한 과정까지 우리 자강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네. 노력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네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근데 네. 다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제발 낙인 찍기는 네.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네.
민주당이 실패한 이유 혹은 이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명언이 나오고 이낙연 대표님의 명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 보수, 태도가 본질이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이 깨질 수도 있고 판이 흥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퇴임하신 이후에 네. 그 민주주의 2.0 네. 거기선가 아니면 그 하여튼 커뮤니티 네. 인터넷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네. 지지자분들이 그때 이명박 정부 엄청나게 그 비판하실 때도 네. 그렇게 정교한 뭐 정교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논리 근거 없이 네, 네. 그렇게 막 무턱대고 이명박 정부를 네.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글을 안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렇죠. 네. 예,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그 광우병 집회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는 빨리 출구적 세워서 빠져나와야 된다. 뭐 그런 식의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좀 몰입을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좀 격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걸 이제 그건 제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이야기든 나와야 돼. 어떤 이야기든 더 뭐 이렇게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든 굉장히 맹신에 가까운 긍정적인 이야기든 간에 뭐 어떤 이야기든 간에 많이 나오는 건 좋아요. 하지만은 그게 그러니까 표현의 수위는 항상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용보다 수위가 문제다. 네. 그리고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 특히 나오면 안 되고요. 네, 존재는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존재를 부정해 뭐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해서 그냥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자고 정치를 하는 건데 네. 정치판에서 전쟁처럼 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좀 뭐 하시는 이야기가 문제 아니라 수위를 지켰으면 좋겠다. 뭐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새로운 미래는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설 연휴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설날에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 되나? 우리 연말에 했죠. 근데 뭐 또 해도 되죠 뭐. 아니, 뭐 설날에 사실 뭐 제가 그 연합장도 보냈잖아. 네네네. 저는 명절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명절을 모여봤자 맨날 싸우고 뭐 우리 집안은 그러지는 않대 더 이상. 예전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저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